여기 외국인 번역가들 사이에서 오징어 게임 번역에 대해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출판사 라이프치히 북스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 슈미트입니다. 10명 남짓한 직원들과 함께 주로 동유럽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출판사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죠. 독일도 이제는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 곳곳에서 한국 음식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대형마트 아시안 코너의 절반은 한국 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제가 열렸는데 매진된 상영회가 여럿 있었죠. 우리 출판사 건물 1층 카페에서도 BTS 음악이 자주 흘러나오고 카페 주인은 최근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 있다며 매일 새로운 드라마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독일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죠. 우리 출판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 문학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만 해도 한국어는 저에게 너무나 낯선 언어였죠. 높임말과 문장 끝의 미묘한 차이, 문화적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 담긴 정서를 독일어로 옮기는 일은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막막했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수십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작가의 진정한 의도를 담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한 노인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출판사 근처 공원 벤치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영호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제가 들고 있던 한국 시집을 보시고는 말을 걸어오셨죠. 1963년 독일 광부로 일하셨던 할아버지는 당시 24살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 루르 지역의 깊은 탄광에서 일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하 800m 막장에서 하루 8시간씩 석탄을 캐며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했죠.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청년들이 서로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며 일했던 순간들, 갱도가 무너질까 두려워 떨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낸 시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건 임금을 받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고향에 있는 어린 동생들의 학비와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보내기 위해 끼니를 걸으면서도 돈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받은 봉투를 고향으로 붙일 때마다 손이 떨렸다고 그 돈이 가족들에게 닿을 것을 생각하면 광산의 추위도 잊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김영호 할아버지는 3년간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독일에 남아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독일인 간호사와 결혼의 가정을 이루셨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늘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계셨죠. 할아버지의 거실 벽에는 60년 전 독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 청년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저는 독일 내 한국인 1세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개로 1960년대 루르 지역에서 함께 일했던 광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단순한 번역을 넘어 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건 언어 속에 담긴 문화의 깊이였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담은 작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점이었죠.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분들의 자녀들도 한국어를 잊지 않고 한국 문화를 이어가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최순희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1966년 간호사로 독일에 왔는데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매주 일요일이면 광부들의 숙소를 찾아가
그들의 건강을 살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인 광부들은 독일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렸다고 해요. 최할머니는 귀한 쌀을 구해 새벽마다 주먹밥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손짓, 표정,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한국어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독일에서는 통역사가 부족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최할머니는 기초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독일 의사들에게 한국인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아프다, 배고프다, 그립다와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단어들 속에 한국인들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 1세대들은 서로를 보살피며 강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숙소에 모여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다고 하였죠. 독일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관공서나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의 통역을 자처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제 한국어 실력이 늘 때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것은 제가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작은 한국어 학원에서 시작한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2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주말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침 하나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제 서툰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때로는 고향 마을의 봄꽃 이야기를, 때로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윤지우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제가 번역하려 했던 소설의 작가와 절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번역한 원고를 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죠. 슈미트 씨,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열받았다는 말에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정서가 담겨 있거든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듯한 감정이죠. 그런데 독일어로는 그저 더벌유텐드라고만 번역하셨네요. 그날 저는 윤 선생님과 함께 소설 속 감정 표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서운하다, 눈칫밥을 먹다, 한같은 단어들은 독일어로 옮기는 순간 그 의미가 희미해졌죠. 특히 정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관계를 묶어주는 이 특별한 감정을 어떻게 독일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프랑크푸르트 문학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프랑스 출신 번역가 안드레아 폴리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학을 유럽에 소개하고 있었죠.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유럽인들의 정서에 맞게 각색해야 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번역한 소설에서 하는 단순한 슬픔이 되어버렸고 정은 그저 우정이나 사랑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독특한 감정과 정서에 있는데 그는 그것을 너무 쉽게 지워버렸죠. 윤 선생님은 제게 조언했습니다. 번역은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두 문화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독자들이 한국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배우며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책임이자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번역한 소설에서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렸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스크럽드 파더스, 백으로 번역하기에는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서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아버지의 등을 미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자식으로서의 효도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죠. 결국 저는 그 장면을 2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고 독일 독자들은 오히려 그 디테일한 설명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독일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카페들은 한국의 분위기를 흉내내기 시작했고, 옆집 대학생은 매일 아침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우리 출판사 근처의 서점도 얼마 전부터 한국 문학 코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의 작은 마을 민스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구 3만의 이 조용한 마을에서 한국 영화제가 열렸는데 첫날부터 티켓이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괴물 DP,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들이 상영되었고 독일 관객들은 한국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영화제 마지막 날,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1960년대 독일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모습이 한국의 이야기와 닮았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베를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었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나선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학생들은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부르크의 한 대형 서점에서는 매주 토요일 한국 문학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조용한 서점 한켠에서 독일인들이 모여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을 읽었죠. 그들은 한국 문학 특유의 상징성과 은유에 매료되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을 실감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였고 한국의 이야기는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뮌헨의 한 문학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은퇴한 독일 교수들이 모여 한국 소설을 읽는 모임이었는데 그들은 한국 작품 속에서 전후 독일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느끼는 세대 간의 갈등까지 그들은 한국 문학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내고 있었죠. 한 교수는 손자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원작으로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드레아 폴리니와의 갈등은 한 출판 세미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명 출판사의 수석 번역가였고 한국 문학을 유럽 시장에 맞추어 번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의 번역본들은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저는 그의 방식에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세미나에서 그는 자신의 최근 번역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는데 그가 번역한 버전에서는 원작의 정서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를 담은 장면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은 단순한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한국 문학이 유럽에서 성공하려면 현지화가 필수적이라 주장했어요. 특히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나 유교적 가치관은 유럽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요소들을 과감히 삭제하거나 변형해야 한다고 했죠. 그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원작의 본질을 해치면서까지 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제 의견을 불편해하며 소설은 결국 상품이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고 잘라 말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안드레아의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번역 방식은 한국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는 제 번역가로서의 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드레아의 번역본들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한국 문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 작가들도 자신들의 작품이 너무 다르게 변형되었다며 불만을 표했고 일부는 그와의 계약을 끝내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는 비단 문학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번역의 중요성과 그 한계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죠. 특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의 번역 논란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어 자막에서도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화적 표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오빠라는 호칭이 단순히 나이든 남자어로 번역되어 한국 특유의 관계성이 사라진 것이나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무시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어요.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 저는 윤지우 선생님과 함께 독일어 자막 감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다양한 호칭, 문화적 관용구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독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만들어내려 노력했어요. 이 과정에서 안드레아의 번역 방식이 얼마나 원작의 의도를 훼손하고 있었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오징어 게임 2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날, 독일 전역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첫 시즌의 엄청난 성공 이후 많은 독일인들이 이 속편을 기다려왔지만 평가는 엇갈렸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영화 평론가들은 전작의 신선함과 충격이 다소 희석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한 평론가는 시즌 1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죠. 하지만 더 커진 스케일과 배우들의 연기력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독일 언론은 연일 오징어 게임 2의 흥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죠. 시즌 1의 신선함은 없었지만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사회, 비판적 시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묘사는 여전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반응이었죠. 젊은 층은 SNS에서 드라마의 상징성을 분석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고 기성세대는 드라마가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 노인은 시즌 1에서 극중 주인공의 선택이 1950년대 독일의 모습과 닮아 있다며 전쟁 이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이는 전작의 신선함은 다소 부족했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의 깊은 고민을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시즌 1의 신선함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징어 게임이는 여전히 현대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콘텐츠의 번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다룬 빚과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는 실제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난 한스 할아버지는 저에게 90년대 말 한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IMF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했던 그는 한국인들의 금 모으기 운동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의 IMF 극복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들고 나와 줄을 섰고 결혼 반지마저 나라를 위해 내놓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독일도 전후 재건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그 규모나 자발성 면에서 특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스 할아버지는 당시 한국 특파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들은 매일같이 고국의 소식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특파원들은 본국의 급여를 받으면 모두 달러로 바꿔 한국에 보냈고 자신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겼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공동체 의식에 새삼 놀라웠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한국은 화려한 K-팝과 드라마의 나라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감동적인 역사가 숨어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전시회에서 IMF 시기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금을 들고 거리에 줄 선 시민들, 채소 가게 앞에서 눈물 흘리는 할머니, 부도난 회사 앞에서 망연자실한 직장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시절을 겪어낸 한국인들의 저력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시회를 취재하던 중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뜻밖의 만남이 있었죠. 안드레아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이 전시회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시기의 것들이었어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의 테이블 한켠에 놓인 낯익은 풍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2015년 서울국제도서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당시 한국 출판사들과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번역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계약이 무산되었고
동료 번역가들의 따가운 시선도 감내해야 했죠. 자신만의 방식이 최선이라 믿었던 그였지만 그때의 실패는 그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한국 문학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해석하면서 어쩌면 그 상처를 극복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를 번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요. 안드레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가 선택한 길이 결국 문화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 작가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유럽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를 계기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학 속 한국이 아닌 실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윤지우 선생님도 흔쾌히 동행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방문은 작년 겨울이었어요. 독일에서 보던 한국은 화려한 서울의 모습이 전부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윤 선생님은 이곳저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부산의 어느 작은 수산시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알고 보니 그분은 1970년대 독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시며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주셨습니다. 부산에서의 특별한 만남 이후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경민 작가를 만났어요. 그의 소설 겨울나무를 번역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었죠. 그는 저를 한적한 마을로 데려가 소설의 배경이 된 장소들을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한옥과 좁은 골목길, 마을 끝자락의 겨울나무까지. 그제서야 소설 속 주인공의 감정이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서울에서는 신인 작가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은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죠. 이렇게 2주간의 여정을 보내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이곳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독일로 돌아간 후 출판사에 한국 지사 설립을 제안했고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선택이었습니다. 독일 출판사의 한국 지사는 생각보다 빨리 설립되었고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첫 프로젝트는 한국의 신진 작가들을 독일에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들을 직접 방문했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오래된 찻집에서 밤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안드레아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역했던 소설의 작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는 자신의 번역이 얼마나 원작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창작 과정과 작품의 배경이 된 한국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내는 작업이에요. 윤지우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마포구의 골목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일상이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이 일이 저의 천직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좋은 작품 만들게 되면 이 채널에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